지금부터는 부동산 이야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그래도 요즘 이 이슈 다루면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 국민들도 호응을 해줘. 맞아.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진짜 진정성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요.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인가요? 오랜만이에요. 이거 예. 매일 해야 돼. 매일. 왜냐하면 지금 방해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신 일단 차리고. 예. 지금까지 상황 짧게 정리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누군가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는 물론 설득한 적도 없어요. 네.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 누구 보고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팔아.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아파트를 팔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그런데 직업적 특성상 본인의 집에서 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였어. 네. 네.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거를 팔았습니다. 네. 호가가 32억인데 시세보다 한참 낮게 29억에 내놨거든. 어. 1시간 만에 팔렸어. 1시간 만에. 그냥 끝났어, 계약. 네. 그리고 그 집을 판 돈은 주식시장 ETF에 넣겠다. 오. 실제로 사고 그랬죠. 네. 예. 와. 이 실행력 그러니까 무엇? 인생을 그냥 대통령의 그냥 맞아. 그냥 올인. 올인이야, 네. 올인.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은 곳이 있었어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 3억 6천에 사서 시세 차익만 25억이다. 제목을 저렇게 뽑았어요. 요렇게 이제 뽑은 거야. 아. 그러자 이 기자를 링크 걸어서 기사를, 예.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새빵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 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솔직한 이야기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 인형 같은 것이어서입니다. 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 그 외에 또 다른 불법 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한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죠. 언론의 자유인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솔직한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구구절절 올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네. 나는 또 하지만 마음이 좀 짠해요. 네, 묵묵히 밀고 갑니다. 네. 그랬더니 또 기사를 제목을 바꿨더라고. 뭐라고요?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 분당 아파트 내놨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렇게 바꿨어. 피드백은 빠르네. 이렇게 이제 바로 바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 6채를 보여주긴 장동혁이. 저는 근데 솔직히 일단은 제 생각은 장동혁이가 6채를 팔든 안 팔든 12채를 더 챙기는 나는 솔직히 관심 없거든. 네. 그런데 장동혁은 대통령이 팔면 본인도 팔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좀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본인이 일단 했던 약속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여유 있는. 부동산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후에. 오후에. 빨리 집 파십시다 우리 장 대표님. 장 대표님. 집 6채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다 팔아야 돼요. 예. 이거 다 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끝나고 우리 같이 고기국수. 대통령 팔으면 팔을게요. 대통령 팔으면 팔을게요. 지금 얘기했네. 자, 이거 약속을 했단 말이야. 네. 대통령 팔면 팔게요. 대통령 팔았잖아. 팔았죠. 그럼 이제 장동혁 입장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페북에 입장을 냈더만요. 자, 장동혁은 페북에다 글을 올려서 대통령은 29억의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 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시네요.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싸게 내놓으면 팔려. 네.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제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제 오피스텔 매수하실 분 찾습니다. 가격 절충 가능하고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놔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 내가 산 가격은 받아야겠다. 아이고. 뭐 알아서 해라. 뭐 나는 솔직히 관심도 없다. 팔든 뭐하든 알아서 해. 어찌됐든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인으로 나는 일단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정말 심각한 정치인은 따로 있어요. 누군데? 바로 안철수거든. 오랜만인데요, 안철수? 우리 시대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또 바로 장난질 들어가거든요. 자, SNS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억 아파트, 현금 27억 원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는 집 아닙니까? 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고 하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는 누구나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출 규제로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 원에 그치기 때문에 최소 27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극소수의 슈퍼리치에 국한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평범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기회 확대도 함께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짜 얼마나 나쁜 정치인이야.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수긍이 하고. 되는 것 같이 네. 보이는데 네. 그럼 얘 말대로라면 평범한 서민들이 네. 27억 빚내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아. 월 이자만 이자. 원금 안 갚고 월 이자만 1,125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와. 평범한 서민들 와.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씩 내게끔 만들자는 거야. 이 얼마나 나쁜 정치인이야. 왜 가만히 있어 분노 안 하고. 그러네. 아니 근데 저분은 바보인 척 하는 겁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진짜 궁금해요. 아 진짜 너무 나쁜 정치인이야 이 사람은. 예, 뭐 안철수 의원은 제가 뭐 말할 게 별로 없고요. 네, 이건 재산에서 가치가 없었어. 맞습니다. 네. 오세훈하고도 제가 예. 하기에 좀 복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실거주한 아파트를 파는 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공화국 진짜 끝낼 수 있겠다. 와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 뭐 안정화시켜야 된다, 공화국 끝내야 된다 그렇게 외쳐댔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누가 따릅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그거를 결단한 거죠. 어. 그리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항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의 아파트를 1998년도 외환위기 때 샀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3억 6천만 원에 매입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IMF 때입니다. 그때 3억 6천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강남의 음마 아파트를 두 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만 보면 아, 그래. 뭐 20억을 이익 받나 그런 게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요. 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산 거예요.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샀으면 강남이 두 채 샀겠지. 그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냥 나 저 집 너무 살고 싶다 지나치면서 본 그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 산 집을 그 이후로 무려 28년간 거주해요. 네. 수도권에서 자기 집에 28년간 거주한 사람은요 5%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 다 교육 문제, 자식 잘하면 다 강남으로 이사 가죠. 그리고 돈 벌려면 집 팔아서 또 강남 가죠. 갈아타기도 이사 다니죠. 하고. 갈아타기 네. 하죠. 다주택자 됐는데 한 번도 그렇지 않고 거의 30년 기간 동안 한 집에 아이들을 길러내고 계속 그 집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사회 지배층이었잖아요. 변호사고. 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컸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 강남 사면 아파트 하면 돈 벌 수 있어. 또 애들 중학교 가는데 강남에 팔학금 보내야 되지 않아?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집을 그냥 오랫동안 살고 그냥 돈 벌려고 산 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면 강남에 샀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애착 있는 아파트를 파는데 저렇게 돈 벌었냐 그러면서 안철수 따위가 저런 얘기를 한다?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괜히 상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감동이었다. 진짜 대한민국.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제가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출장 가셨잖아요. 네. 출장 갔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부동산 이슈가 좀 잠잠해졌거니. 네. 거기 회의도 하고. 바쁘지. 그래, 다른 일 할 순방 테니까. 중에. 근데 가자마자 또 X에 글을 내요. 그 부동산을 또 올렸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가자마자. 그리고 또 교민 간담회 하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민들이 집값 너무 올라서 고국 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건 몰랐네. 내가 집 때문에 고민 안 하게 해줄 테니까 고국에 다시 돌아오시라. 와,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진짜다. 요건 진짜야. 이건 진짜다. 이거 와. 진짜 대한민국 진짜 좋아지겠구나. 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도 요만큼의 의심이 있는 거죠. 다 혹시나 혹시나 딴 말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와 네. 이건 진짜다. 요건 맞아. 진짜다. 예, 이건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킬 앞으로 수 간다. 없어. 그러면 어쩌면 이런 신뢰가 쌓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변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진짜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실은 시장에 실제로 먹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강남 아파트가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 먹히지 않는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꾸 부동산 정상화 얘기하는데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올라요. 그렇지. 그러면 정책 부작용이야 그렇지. 또 문재인 시즌 2야 이러겠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시작됐어요. 시작됐어. 어허. 1번을 보실래요? 1번 빨리 보여줘. 제발 좀. 진짜 중요해. 주황색이 강남. 예. 예.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지난주 통계 자료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매매가 딱 된 거죠. 그렇죠. 예. 마치 이렇게 하락하니까 아이고 조금밖에 안 하락했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네, 네. 아니요. 자산 시장은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하락세로 돌입했다는 게 중요하고 다른 지역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잖아요.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은 역사상 별로 없어요. 오. 그죠? 강남 집값이 누가 빠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실제로 변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정책의 추동력, 추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막
솔직히 좀 자랑도 하고 싶어. 네. 마음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런 게 너무 좋다. 사실 여기서 강남 집값이 올라보면 그럼 어떻게- 우리만 해도 욕 먹는다니까. 맞습니다. 니들이 뭐 된다고 하더니 뭐 입만 떠들었지 저거 이빨 다 뽑아야 된다고 난리칠 거야. 그렇죠. 아니, 그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계속 강조했던 게 시장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힘이야. 이걸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일어나고 시작된 거예요. 야. 의미가 있고 제가 네. 예측하건대 이런 하락폭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도 물량 예. 증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내놓는 이재명 거야.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3,500건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빨리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강남에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강남 부만.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은 정체돼 있거나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가 그렇죠. 없죠. 떨어지지. 안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그럼 더 떨어뜨려야지. 싸게 내놓겠지. 그렇죠. 자꾸 안 팔린다는 얘기하지 마. 이재명 대통령이 1시간 만에 팔렸잖아. 왜냐? 맞아요. 시세보다 싸니까. 대폭락하게 쳐서 내놨으니까.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이야. 가격만 싸게 하면 왜 안 팔립니까? 왜 안 팔려? 싸게 팔기 싫으니까 안 팔리는 그래.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산 그런 가격으로.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또 강남 아파트 막 떨어지면 막 그 사람들 좀 불쌍한 거 하냐?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왜 강남만 얘기하냐? 아니 저보고 실제로 네. 뭐 강남에 원한 생겼냐? 뭐 강남에 뭐 근데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아, 네. 근데 우리가 강남의 부동산 시장, 강남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세 번째. 강남이 수도권, 그렇지. 서울의 아니요. 다른 지역 그리고 영향을 전국의 주잖아. 우리나라 부동산의 정상화 그리고 안정화를 가장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안정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가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그럼 얼마큼 빠져야 되느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네. 강남 아파트는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그런 차원에서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이건 강남 도곡동의 렉슬이라는 아파트 단지 26평 아파트의 매매 가격입니다.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이게? 이게 현재 31억 원인데요. 평당 1억 원이 넘네요. 잘 기울기가 와. 이렇게 그쵸. 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 8년 동안 집값이 20억 원이 올랐다고요. 8년 동안 20억이 올랐어? 8년 동안 20억이요. 아. 우리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강남 집값은요 충격적인 상황 이렇게 폭등했다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남 아파트 떨어져도 됩니다. 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 많이 올랐잖아요. 와, 이거 떨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3, 4억 뭐 2, 3억 떨어졌다고 아이고 큰 폭에 떨어졌네? 아니요. 8년 동안 20억 올랐다고요. 20억이 올랐어.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와, 뭐 이렇게까지 올라? 놀랍지만 20억을 벌 수 있는 직종이 있을까요? 와,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강남만 사고 싶었고 강남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한국의 부동산의 문제를 만든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양도세 중과를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네. 얼마나 얼마나 내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 아파트를 현재 판다고 할게요. 2017년도에 매수한 뒤에 그다음에 양도차익이 20억 생기지 않았습니까? 20억 챙겼죠. 20억 생겼죠. 여기에 보시면 이거 이제 제가 계산해 본 건데 금액을 우리가 같이 보시자고요. 네. 과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일단 1가구 1주택자가 8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고 보유했어요. 그러면 양도세를 지금 판다고 했을 때 1억 6천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 20억 벌었는데 네. 한 18억 자, 남네. 자, 무슨 얘기를 드리자고 싶으냐면 살 거 다 살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 아. 동안 예를 들어서 월급을 연봉을 20억 벌었잖아요. 세금을 그럼 과연 얼마나 냈을까요? 네네. 9억 정도 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너무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해. 그러니까 부동산만 돈으로 보면요. 이건 그냥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자기가 살면서 돈 벌던 시대였어요. 그동안 최근 아니 본인이 10년간. 살 거 다 살고. 예.
벌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건 벌고. 너무 심하다 불공정이. 이거 불공정이야. 그렇죠. 이게 정상화.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내가 그냥 샀어. 거주하려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자가 2년 보유하고 8년 동안 보유만 했어요. 이해하시죠? 2년 거주하고 거주한 8년 다음에 보유. 나는 오케이. 다른 데 이사 가서 전세로 살았어. 오케이. 이 집은 거주하고 있어. 지금 팔잖아요. 그래도 세금은 2억 9천밖에 안 냅니다. 노동보다 훨씬 낫네요. 훨씬 크죠.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1가구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는 집이 많은 이유예요. 아 그렇겠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비거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2년 거주하고 8년 보유한 케이스는 사실상 뭐 각자 입장은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투자 목적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에 해당되는 건데 1가구 2주택자예요. 네. 2년 거주하고 8년을 보유했을 경우에 2026년 5월에 매도하면 그래도 세금을 7억 6천만 원 정도 내요. 그래도 많이 버네. 그래도 많이 버네. 벌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5월 이후에 양도세가 중과되잖아요. 음. 그러면 13억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오. 자, 커지죠. 네. 그래서 얼마큼 더 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6억을 더 내야 돼요. 한 요- 2배 더 내야 되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3억 싸게 하는 거는 그래도 돈 남는 거예요. 남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렇지. 최소한 제가 볼 때 5억 싸게 내라. 5억 싸게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 값이 한 5, 6억 정도 떨어진다고 봐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20% 하락해야 된다. 20%네, 그게. 네. 그래야 제가 볼 때 이거는 공정하다. 그래서 20% 떨어지면 사실은 오히려 돈 버는 거다. 그거. 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예요. 뭐 강남의 아파트에 떨어지니까 아유 그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걱정 좀 그만해. 걱정. 네. 이미 그 많이 사람 걱정을 올랐으니까. 예. 엄청나게 올랐다. 네. 엄청나게.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투자에 실패한 거지. 그분들이 뭐 다른 걸 했다가 뭐 좋은 일을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국가 재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냥 부동산 갖고 있었던 것뿐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대통령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부동산 정상화 그리고 안정화를 얘기하는데 이건 뭘까? 아까 누구 안철수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나와서 부동산 안정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런 순간 갑자기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대출 많이 해주는 게 안정화 아닐까? 이런 27억 대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종의 공론화가 일단 돼야 돼요. 한국의 부동산 안정화라는 건 뭘까? 그리고 정상화라는 뭘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시를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가능한 수준의 주택 가격이 돼야 된다. 그게 핵심이지. 예. 오. 근데 서울의 아파트 주택은 지금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와. 이거 강조했잖아요. 강조했었어. 근데 이게 10채 정도는 증가해야 된다. 그러려면 집값이 최소한 20%에서 30%는 떨어져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이. 그래야 무주택자의 중간 가구가 대출 받아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는 첫 번째보다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떨어져야 돼. 이게 명확하게 갖고 가자고요. 네. 두 번째는 정상화는 뭐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거 불로소득이 있잖아요. 네. 이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되는 게 바로 정상화다. 불로소득. 그러니까 8년 동안 20억 원을 벌었는데 뭐 집을 잘 투자했으면 2억 원 세금밖에 안 되고 뭐 그래요. 이건 아니죠. 그건 안 돼. 그래서 세금의 정상화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정상화로 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대출이라든가 청약, 공급, 세금이 전반적으로 공정해야 된다. 그렇지. 예. 요거는 중요해. 이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약 같은 경우에 강남에 새 아파트가 이제는 시장에 나와서 청약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도요 2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럼 이거 무주택자나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조건이 불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다 증여해줘서 또 부잣집 아들만
새 아파트를 또 청약받아요. 아 강남 청약은 그렇죠. 어. 과연 이게 공정하냐는 거예요. 어.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바로 정상화의 하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우리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죠? 7번 보여주세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냐면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해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잖아요. 네. 근데 5월 9일 이후로는 다주택자가 또 안 팔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팔 이유가 없단 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유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겠다.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또 하나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계층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 종류예요. 첫 번째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건 파괴하면 안 되죠. 억지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주택자들 이거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가 있거든요. 1가구 1주택자인데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아. 이 매물이 증가해야 상대적으로 집값 안정이 빠를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1가구 비거주자들, 1가구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세금이라든가 방향성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의 부동산의 방향성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자. 실거주로 가야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실거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가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정상화되는 굉장히 빠른 거다. 자, 요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사례를 또 들고 와갖고 눈물 흘립니다. 네. 언론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군. 직업군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무지가 공무원이라든지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눈물 짓고 난리칩니다. 네, 그럴 때. 노후지. 다 봐줘요. 아, 다 내지 않게 하면 돼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다 검증이 되잖아요. 아, 그거는 가능해.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외. 당연히 예외죠. 해주면 당연 된다.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고 막 힘들게 오히려 일하는데 당연히 배려해 줘야 됩니다. 아, 그건 돼. 우리나라가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예? 네. 그런데 막 그렇게 허위로 막 그 지역에서 일한다고 하고 맨날 밤에 와서 여기서 빵 사 먹어. 그런 거 다 걸러낼 수 있거든. 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부동산원을 만들어서 네. 금감원처럼 너네 장난치면 폐가망신하겠다. 폐가망신 가야 돼. 이런 거를 그 만드는 집은 거죠. 바로 그냥 옆집 소유로 귀속시켜. 거짓말하는 건 이건 아주 악의적이잖아. 안 되죠, 안 되죠. 되지. 그러면 막 더 세금을 많이 물게 하거나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를 하려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비거주자,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정상화의 핵심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보유세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8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8번을 한번 볼게요. 네. 불로소득 억제 이거 말하는 건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로소득 억제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도공렉스를 갖고 있은 경우에 보유세를 얼마나 냈냐면 8년 동안요. 8년 재산세하고 종부세 포함해서 3,300만 원밖에 내지 않았어요. 8년 동안 8년 토탈이에요, 이거는? 네. 아, 8년 토탈 3,300만 원이야? 네. 가스비도 저거보다 많이. 아니, 이거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8년 동안요. 집값은 20억 원이 올랐는데 종부세는요 3,300만 원 냈다고요. 그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얘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낮기 때문에 너무 낮네. 다 빼주고 뭐 평수 작다고 해서 또 빼주고 이러니까 보유세가 현저히 낮은 거예요. 현저히 낮네, 진짜.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상화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가스나 전기료보다 적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정상화 하나. 두 번째 방향성은 뭡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고가주택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유세를 인상시켜야 된다. 50억 이상 이거는 고가주택. 부담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억, 50억 원에서 1년 동안 1%의 보유세를 내게 하면 1년 동안 4천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니까 과도하게 불로소득을 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 50억 이상 주택을 뭐 세 채 갖고 있다. 아우 야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럼요. 야 그럼 두 채는 내놓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그렇지. 겁니다. 50억 이상. 네. 그렇죠. 네. 이 방향성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아까 예를 들어서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이 적으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유세라든지 세금을 정상시켜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된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종합해서 한국의 부동산의 시장의 안정화, 정상화의 방향성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 올린 글이 정확하게 이 방향성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을 한번 볼게요. 10번. 자, 여기서 어디 빨간 글씨를 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책의 신뢰를 가져가겠다. 네.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 정책에 따랐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따른 사람이 손해됐어요. 그거 최악이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죠. 그 정책이 도입돼서 막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 때 같아서 집 팔았어. 그랬더니 더 올라.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엄청 화나지 않나요? 살아있는 사례가 접니다. 2019년에 정부를 믿고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어허. 그러고서 그 전세가의 2배로 매매를 뛰더라고요. 그 이후로 부동산 그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도 교민이 바로 질문한 거예요. 뭐냐면 정부를 믿고 그동안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 있었어요. 집값은 계속 올라. 누가 정부를 믿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 그런 투기꾼들이 가장 한 말이 뭐였냐면 정부 정책 반대로 해. 반대로 정말 그 정부가 규제하면 그 지역 가서 살아. 아. 너무 진짜 뼈 아픈 사실이다. 누가 믿었냐고요. 뼈 아픈 사실이야. 그래서 이 문구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책이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을 믿고 따라한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나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정상화의 방향성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물이 증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각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할 거다. 아, 무섭긴 하다 이거. 집 다주택자는 무섭겠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무서울 것도 없어. 무슨 뭐 손해 보냐? 손해 보는 것도 아니야. 덜 이득 보는 거야. 맞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어. 뭐가 무서워? 그쵸. 얘는 맨날 다주택자 걱정해요. 잠을 못 자요 얘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나 정치는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지향하고 같이 있습니다. 갑니다. 시장에 맞도록 효율적이에요. 네. 그리고 또 공정해요. 이건 됐다. 요건 된 거야. 된다. 요건 됐어. 자, 이러면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입법이요. 입법으로 갑니다. 입법이 없으면 이게 도루묵이에요. 네. 네. 근데 입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줘야 됩니다. 아, 입법으로 가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입법 과정으로 논의하고 이런 두 가지 방향성 잊지 마세요.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방향성. 두 번째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보유세라든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 네.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 이거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진짜. 저 진짜 이게
불안했거든요. 어. 혹시나 가격 오르면 그럼 이거 이광수는 진짜 도루묵 이제는 진짜. 이광수는 끝나. 우리도 못 불러. 이광수가 끝나는 게 어. 대한민국 끝나요. 아, 왜냐면 그것도 맞고. 와. 진짜 끝나요. 어. 네, 끝나요. 네. 이광수와 대한민국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야. 진짜 연동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명하고. 저 막 이제는 막 죽이려고 하겠지. 그렇지. 너 때문에 또 집 못 샀느니, 못 샀다. 또너 네 말 믿고 또 기다렸다가 또 집값 올랐다. 그때라도 살 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집주인이 1억 싸게 팔 때 살 걸. 네. 5월 8일 날 살 걸. 막 이런 얘기 엄청 넘쳐나겠죠. 엄청 넘쳐납니다.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시작에 이제 불과합니다. 시작이에요. 예. 계속 지켜봐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너무 이 상황을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거다. 네.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만하자, 여러분 진짜 이 이제 나라. 그만. 예.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맞아. 이건 아니야. 무슨 관광버스 빌려서요 임장 다니게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만하자. 그게 진짜. 이게 무슨 맞아. 나라입니까? 네. 어? 맞습니다. 맨날 지금요 어디 가면 이 불과 올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20, 30대가요 관광버스 빌려다가 막 또 수도권 집 보러 다니고 이랬어요. 그만합시다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가 애들한테 부동산 투기를 알려주는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꿈이 뭐냐 하면 다 건물주라고. 건물주. 예.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40, 50대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무주택을 유지했는데 네. 지금 누군가는 막 정부 비웃으면서 집 산 애들은 옆에서 낄낄대고 낄낄대더라고. 계속.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벼락거지야. 뭐 이러면서 놀림당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8년 동안 그냥 강남 아파트 그냥 산 사람은 20억 돈 벌고 그리고 세금 2억 원도 안 내고 이건 나라가 아니죠. 왜 노동소득에 가장 세금을 많이 물리냐 이거야. 그렇죠. 이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늘 보면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지지자들 제일 많이 공격해. 아. 유리지갑 월급쟁이들 늘 괴롭혀요. 이게 말이 안 돼. 노동소득에 어떻게 세금을 제일 많이 부과해. 그냥 내가 살 거 다 살고 그냥 투자할 거 다 투자하고 거기서는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그렇죠. 이 말이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 그동안 이광수?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야지. 반성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이번에 끝내야 된다. 끝내. 진짜. 이번에 못 끝내면요,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못 끝내는 거예요. 이제 그건 확실해. 네. 이번에 못 끝내면 못 끝내는 거야. 이런데도 안 못 돼. 끝낸다. 이런데도 그러면 못 안 끝내. 되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엄청나게 큰 희망을 보인다. 희망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매매를 하는 걸 그렇죠. 보면서 정치 약간 감동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도. 뉴스가 좀 많이 돼가지고 네. 나는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뉴스가 워낙 많이 돼서 그게 엄청나게 메시지가 큰 것 같아. 그렇죠. 정부 정책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거죠. 진짜 크더라고. 거기에 장동혁이 한 스푼 더 얹혀주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도 팔았대.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안 자, 파냐, 혹은 왜 안 사냐, 네. 뭐 이런 말이 안 그 되는 정도로 거죠. 정리하고 장동혁이 왜냐하면 진짜 팔아라. 예, 지금 이제 미국, 이스라엘, 이란으로 가야 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중요한 거다. 출연자 지금 화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란 때문에 주식시장 걱정을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근데 크게 큰 폭의 영향은 덜 받을 거다는 일단 전망을 하고 되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네네. 2월 한 달간 반도체 우리 수출이요. 무려 20%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23% 증가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주가가 올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 네. 심지어 지금 일본의 반도체 주가는 오히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또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한국의 주식시장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빨리 막아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그래서 네. 관련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오랜 시간 감사하고요. 박진영 교수님 감사하고요. 이광수 소장님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